조금 더 개인정보에 포커스를 둔 PIMS, PIPR들을 내가 얘기했었어요. 자, 이제 관리법 마지막이죠. 네. BCP예요, BCP. 네. BCP. CC 인증은 그 저기 국정 CC 인증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많이 다른 건가요?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럼 국내에서는 CC 인증은 국정을 해서 좀 다른 건가요? CC 인증은 국정원이 아니고요. 키사. 인증기관이 키사예요, 키사. 네. 원장비에 대해서는 국정원 CC 인증 다른 장기관이 그 국민간 납품 수입 때 규정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국정원 CC였는데 그 이후 국정원 CC가 아니라 지금 다 키사로 다 바뀌었다. 네. 자, 하여튼 CC 인증은 국내에서 정보기관에서 요구하는 CC 인증은 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CC 인증이에요. 네. 키사에서 부여하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BCP. 네. 여러분들 BCP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거세요? BCP, D야, 그렇죠. 네. 우리는 IT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재해복구센터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재해복구센터가 이제 BCP 중에 일부인 거죠. 네, BCP. 그래서 우리는 이제 IT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IT에 포커스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BCP는 기업 비즈니스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CP를 보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뭔가 기업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해복구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IT적인 재해복구 외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복구하는 관점이 있어요. 비즈니스 리커버리. 이게 하나의 관점이 있고 핵심 업무 프로세스 차원에서 핵심 업무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리를 옮겨서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규정한 비즈니스 리커버리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업무를 복구한 다음에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다 재개하기 위한 비즈니스 리섬션이라고 하는 것도 BCP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계획, 파업이나 그럼 파업, 특히 파업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뭔가 비상 대응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상 대응 계획 차원에서의 컨틴전시 플래닝도 BCP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이 DR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같이 복구하는 것들도 BCP 할 때 고려된다. 근데 우리는 IT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IT는 주로 이제 이 DR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BCP도 똑같이 이제 BCP라고 하는 플래닝을 하는 단계가 있겠죠. 뭐 심플하게 당연히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이제 BCP를 이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행을 시키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 BCP 플래닝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BCP는 뭐냐면 재해가 발생할 거를 감안해서 뭔가 백업 체계를 만들어 두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똑같이 복제해서 하나를 미리 만들어 둔다? 이게 가능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능한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돈이 많이 그렇죠. 회사가 망하는 거죠. BCP 하기 위해서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BCP를 할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 필요한 BCP를 할 것인가. 그런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BCP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BIA.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 비즈니스 영향 평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자, 그럼 BIA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정보 보안 전략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줘야만 하는 BCP라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일단 식별시키는 거예요. 식별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요 프로세스를 식별해가지고 각 프로세스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지? 또 이게 얼마큼 발생 가능성이 높지? 이게 발생했을 때 얼마큼 손실이 발생하지? 이를 평가하는 거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맞게 우선순위별로 재해복구 체계를 도입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화해서 재해복구 체계를 마련할 때에도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두 가지예요. 이 RTO하고 RPO예요. RTO, RPO. RTO는 이거죠. Recovery Time Objective. 얼마나 빨리 복구할 것인가. 얼마나 빨리.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 핵심 업무 프로세스를 복구해서 업무를 개시할 것인가인 거죠. 그럼 RTO가 만약 1시간이다. 그럼 1시간 내에 빨리 업무를 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RTO고요. 그 다음에 RPO는 얼만큼 손실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손실을.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손실을 감내할 우리는 손실을 가져갈 수 없어. 다 가져가야 돼. 100% 다 복구해서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50%는 손실해도 돼. 50%만 갖고 가도 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얼만큼 내가 감내할 것인가라고 하는 RPO, 얼마나 빨리 복구할 것이라고 하는 RTO,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것도 각 업무 프로세스별로 차등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업무 프로세스는 거의 그냥 뭐 한두 시간 내에 바로 복구가 돼가지고 또 손실도 없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감내할 수 있고, 또 손실이 일정 부분 있어도 관련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BIA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BCP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비즈니스로 하면 어려우니까 재해복구 센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재해복구 센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그림으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고요.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한번 제가 가정을 할게요. 가정. 자, 서울에 위치한 이게 서울이지, 서울. 서울에 위치한 기업이 있어요. 기업. 이 기업은 비즈니스 도메인이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 은행. 자, 그러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BIA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두 개, 크게. 자, RTO하고 RPO가 있잖아요. 근데 금융권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 감독기관의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기관에서 요구하는 이 RTO, RPO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 시간 내에 복구를 하도록 지금 감독기관이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2시간? 1시간? 2시간? 네, 거의 맞았어요. 지금은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복구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제 3시간에서 지금 2시간으로 지금 이제 약간 줄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지금 빠듯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요.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해서 2-3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은. 그 다음에 RPO, 손실. 자, 손실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산 원장. 자, 고객의 데이터가 있는 전산 원장에 대해서는 이 손실을 어떻게 하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손실을 용인할까요? 용인하지 않을까요? 용인하지 않아요. 제로. 얘는 제로예요, 제로. 이게 이제 금융권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금융권이 감독기관의 이런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해복구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재해복구 센터의 위치를 일단 먼저 정해야겠죠, 위치. 그래서 제가 위치를 한번 어디가 좋을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자, 일단 후보지가 일단 경기도에 위치한 이곳, 여기 A.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진 광주, B.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 C. 자, A, B, C를 후보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금융권 데이터 재해복구 센터로서 가장 최적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C라고 생각하시면 C. 하나, 둘, 두 분 정도? 그 다음에 B는 몇 분 정도 될까요? B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분 정도. 7분. A는요? A가 의외로 적네요. 한 3분 정도. 4분 정도.
그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각각의 로케이션이 어떤 약간 장단점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C. 자, C를 선택하신 분은 왜 C로 하신 거예요? 가장 머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재해로 인한 피해가 덜 미치니까 C로 하신 거죠. 그것도 좋은 포인트이긴 하세요. 근데 일단 C는 일단 RTO와 RPO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어요. 이미 이 제주도 자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약간 취약한 지역이라서 얘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곳이긴 해요. 근데 걔를 떠나가지고 일단 자, RTO. 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두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재해를 감지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빨리 가동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RTO를 2시간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항시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얘를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평상시 때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직원에 대한 비용, 운영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비용 부담이 커요. 그래서 많이 안 가지고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최소한의 시설 관리하는 인력만 배치해두고 재해가 발생하면 여기 이제 서울 본사에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서울 본사에 있는 직원이 제주도까지 날아가가지고 두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까지 두세 시간 내에 하려면 어떻게 되죠? 되게 시간이 빨리 타죠. 그렇게 하려면 이 서울지사가 전용기를 갖추고 있어요. 전용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전용기가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빠듯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용기를 유지하는 비용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RTO 측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죠. RPO. 자, RPO를 제로를 지금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RPO를 제로로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상시 때 주센터와 이 데이터 센터까지, 재해복구 센터까지 DR 사이에 항시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주센터가 이렇게 있죠. 주센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DR이 이렇게 있어요. DR이 있고 이 사이에는 통신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게 주 채널, 백업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 데이터가 이게 동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DB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DB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DB가 있어서 이제 고객이 딱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죠. 거래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센터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주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DB에 저장을 한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넘겨서 이렇게 동기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와서 고객한테 응답을 주는 구조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식이 지금 보는 것처럼 고객한테 응답을 주기 전에 주센터 업데이트 완료하고 그다음에 백업센터까지 다 업데이트 완료한 다음에 주는 거죠.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방식을 싱크 방식, 싱크. 이와 같이 다 복제 완료한 다음에 응답을 주는 방식을 싱크 방식의 데이터 복제라고 해요. 싱크. 그러면 이 싱크 방식은 어떤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데이터의 정합성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리스폰스 타임이 1, 2, 3, 4, 5를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 때 가용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거리가 멀게 되면 통신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 평상시 가용성에 약간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라면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 싱크가 아니라 어싱크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어싱크 방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1 한 다음에 2 치고 그다음에 바로 응답을 3을 주는 거죠. 이렇게 3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4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리스폰스 타임은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 싱크가 어그러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보통 금융권들은 대부분 다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다 싱크 방식을 대부분 택해요. 싱크 방식.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RPO 0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상시 때 가용성 부분이 저해될 염려가 있고 또 가용성을 보장하려다 보면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약간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위치는 아니에요. 일단 얘는요. 일단 B. 자, B는 어떨까요? B는 RTO 측면에서 봤을 때 어때요? RTO? B도 자, 광주까지 서울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애매하죠, 그렇죠? 얘도 2-3시간 내에 복구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아직은. 그래서 얘도 이제 똑같이 이런 이슈가 같이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직까지는 금융기관들이 데이터 복구 센터를 대부분 다 이렇게 본사에서 한 100km 이내로 좀 두고 있어요. 약간 수도권 지역에. 아직까지는. 규제가 100km 정도, 몇 킬로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네. 주센터와 DR 센터가 거리. 이격거리요. 아직 이격거리에 대한 거는 지금 그 레귤레이션이 이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DR 센터들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부분들 이격거리도 분명히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폭탄이 몇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는 좀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은 많은 그 금융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이걸 좀 바꾸는 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조금 더 떨어뜨릴 확률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이 통신 비용 때문에 못했는데 점점 통신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게 품질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좀 더 늘리더라도 가용성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약간 제반 사항은 보장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가 여러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요.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BIA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BCP 할 때 고려사항을 2개 얘기했죠. 여기서 RTO, RPO를 얘기했죠. 근데 이제 약간 추가적 고려사항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를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RTO, RPO와 맥락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RSO는 범위, 복구 범위. 어디까지 복구할 것인가? 범위. 그다음에 제가 말씀했을 때 본사와 지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약간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업 센터. 백업 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걸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백업 센터가 금방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독자적으로 해당 해당 기관 자체의 백업 센터를 줄 수가 있고요. 독자적으로. 당연히 이제 운영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A, B잖아요. 그러면 요 B가 이 A 기업의 백업 센터. 그다음에 이 A 기업이 요 B 기업의 백업 센터. 서로 자기 주센터가 다른 기업의 DR 센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호 이용 형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론상. 그다음에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 백업 센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권, 금융권 공동 백업 센터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프라이머리 DR이 있지만 금융권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 지역에 둘 수 있겠죠. 제2의 백업 센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3가지는 이제 운영 주체를 그 백업 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고요. 얘는 이제 운영할 때 자체 인력할 거냐, 외주를 줄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재복구 센터는 많이 외주를 줘요. 외주. 그래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해당 기업의 인력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요. 평상시 때. 왜냐하면 비용 절감이 중요하니까. 은행의 고임금 인력으로 운영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 위탁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 백업 센터의 중요성이 되게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전자파 공격 있죠. EMP 펄스 같은 그런 전자파 공격으로부터 뭔가 보호하는 차폐 시설까지 뭔가 갖추도록 하는 그런 약간 요구사항들도 지금 추가되고 있고, 예, 점점 더 백업센터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도 지금 공동으로 백업센터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같이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이제 백업센터의 기술 형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 RTO, RPO를 보장하기 위해서 백업센터가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가를 형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가지.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재해복구센터, 백업센터의 기술 형태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위에서부터 미러 사이트, 그렇죠? 미러 사이트, 핫 사이트, 웜 사이트, 콜드 사이트. 가장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의 주센터랑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센터와 동일한 환경,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백업. 그래서 RTO, RPO 거의 제로를 보장하는 환경이 이 미러 사이트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비용 부담은 크겠죠. 그다음에 핫 사이트는 미러와 똑같은데 데이터 이 동기화 자체가 약간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의 계획이 있는 거죠. 웜 사이트는 미러나 핫 사이트처럼 똑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일부만 일단 구매해야 돼요. 일부만 구비해서 두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 장비는 구매해서 재해 발생 이후에 구매해서 구축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타니까 이제 복구 기간이 뭐 일주일, 한 달 가량 소요가 되겠죠. 다만 이제 이건 장점이 재복구에 그 투자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러겠죠. 그다음에 콜드는 아예 그냥 장비를 도입 안 해 그냥 건물만 두는 거 건물하고 전력과 통신 시설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공조시설까지. 나머지는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다 구매해서 다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축 기간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시간이 거의 수개월 이상 걸리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재해복구센터를 구성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미러 사이트로 구축을 하고 약간 중요도가 낮은 업무 같은 경우는 웜이나 콜드 형태를 가져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I를 통해서 업무를 식별한 다음에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미러 또는 핫 또는 웜 형태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이제는 이제 물리적 보완을 할 건데요. 물리적 보완은 자, 시간상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